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11월 30일 신용대출 규제책에 따른 청약자금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자금인데 신용대출 규제까지 들어와서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그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자,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알찬 시간 되겠죠? 한자도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자, 이번 시간에는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고덕편 2편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고덕 강일 1편 준비를 했는데 관심 너무 뜨거우셨고요.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어느 정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신용대출 규제책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이번 대책으로 신용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못 받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Q&A 질문과 답 드렸고요. 그래도 방법은 있다 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굉장히 유용했다고 많이들 평가해 주셔서 지금 오늘 고덕 2편 듣기 전에 1편 가서 먼저 듣고 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2편이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1편 반드시 들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편입니다. 고덕 청약자금 마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자나 세금, 부대 비용까지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이 시간도 굉장히 유익하겠죠? 자, 한자도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신용대출 규제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 이상, 누적으로 1억 초과 대출 시에 DSR 40%를 적용하겠다. 비은행권은 60%를 적용하겠다라는 규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1번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현금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해서 4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규제 보시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2주 내로 대출금 회수,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1억을 누적해서 초과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 구입,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대출이랑 앞으로 받을 대출을 더해서 1억이 초과한 상태로 1년 안에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시면 나중에 받은 대출은 2주 내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규제가 지금 현재도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주택을 마련하실 분들, 또 청약에 당첨이 되셔서 잔금 치르실 분들은 여기에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신용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잔금 단계에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규제가 이미 내려졌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설명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편을 보시고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DSR 범위가 넓게 확대가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자,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또 9억 원 초과하는 그런 지역에는 DSR 40%가 이미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논의를 벌써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9억 이하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겠다. 비투기지역도 적용을 할 예정이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졌다. 부채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겠다. 금융권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즉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청약에 당첨되시고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생각나셨을 때 하루 중에라도 출퇴근 시간에 또 주무시기 전에 시간을 쪼개서 청약에 대한 공부 꼼꼼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지라 우리가 지금 청약에 빨리 당첨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2월에 예정이 되어져 있지만 아직은 공고가 나오지 않은 단지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풍경채 강일이 힐스테이트 리슈빌과 시간 차이를 두고 공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요거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판교 벨리자이
그리고 광교 C6 그리고 위례 A-6에 대해서 12월로 공고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언제 발표가 나오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발표가 나자마자 제가 빠르게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부터 보시겠습니다. 12월 17일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2차례 미뤄졌기 때문에 17일에는 공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당가 2천만 원대 초중반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33평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분양가 예상됩니다. 2개의 평형대로 나올 예정인데요. 84제곱미터, 101제곱미터, 그리고 27층 7개 동으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33평형은 100% 가점제고요. 39평형은 50%는 가점제고 50%는 추첨제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들도 추첨제에 넣어보실 수 있고요. 당첨이 되시면 6개월 내에 입주를 하셔야 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계약금 어떻게 마련하면 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33평 분양가가 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내게 돼 있거든요. 이렇다 하고 가정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금 20%면 1억 4천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첫 번째, 이 돈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가장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모아놓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시작하실 수 있는데 이미 주식에 넣어 놓았다거나 적금을 많이 들어놔서 적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또는 적금을 들어놨는데 이거 약관 대출을 내서 해결하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 행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 돈은 조금 있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내서 해결하겠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계약금 단계인데 신용대출로 해결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또 하나. 이번에 내려진 규제책 중에서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2주 내로 대출금이 회수된다고 하는데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계약금 단계에서는 등기 상태가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는 명의는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넘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을 구매했다고 예측을 하는 근거는 국세청에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1억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했다 아니다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내 명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도 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내서 계약금 치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1억을 내서 1년 내에 청약 계약금을 치러도 회수는 안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잔금 단계에서 DSR 40%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하지만이 여러 번 나오죠. 이것도 우리는 입주가 2, 3년 뒤잖아요. 잔금 대출도 2, 3년 뒤에 받게 되겠죠. 따라서 그때 가서 DSR이 40%일지 50%로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30%대로 내려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고요. 자, 어쨌든 내가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내면 나중에 잔금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또 하나 고민하실 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 신용대출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적을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은행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돈하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내 명의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을 하고 차후에 남편이 청약에 당첨이 되고 등기도 남편 명의로 하게 되면 남편의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잔금 대출에 있어서 무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괜찮겠죠? 3번 맞벌이 부부시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몸테크입니다. 몸테크. 요거는 내가 가진 모든 돈이 전세에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 살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전세금으로 계약금도 치르고 중도금도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금 단계에서는 이 몸테크 전략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넘게 월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게 손해잖아요. 따라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전세 자금 대출하고는 다른데요. 전세 자금 대출은 내가 전세를 들어갈 때 내가 가진 돈 말고 부족한 금액만큼 대출을 내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요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요거는 제2금융권에서 해드리는데요.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요 점은 감안을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계약금을 치르는 거니까 이율이 살짝 높아서 그렇지 이사 다니면서 몸테크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잔금 단계 신용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청약 당첨돼서 그걸 전세 놓으실 분들 요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관문 너무 잘 통과하셨습니다. 계약금 20% 1억 4천 잘 무난하게 해결하셨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중도금을 내셔야 되는데 중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중도금은 건설사와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집단대출 성격이라서 웬만하면 다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중도금은 60%에 해당이 되는데요. 무려 4억 2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40% 2억 8천만 원은 집단대출로 무난하게 내실 수 있습니다.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도금 40% 2억 8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가 문제거든요. 이 20% 1억 4천만 원은 내가 해결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실 겁니다. 계약금은 또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중도금 60%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할까? 첫 번째. 자, 내가 가진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나머지 20% 1억 4천만 원 마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집을 사실 분들이나 청약에 넣으실 분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모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급 받는 부분의 70% 정도는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약에 당첨되셨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신용대출을 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신용대출 내셨기 때문에 차후에 잔금대출 DSR 40%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경험이 있는 분들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려 6번에 나눠서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자, 회차를 선택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되겠습니다. 1, 2회차를 신용대출로 하셔야 되고요. 3, 4, 5, 6회차를 중도금 대출로 집단대출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1, 2, 3, 4회차를 중도금 대출로 내시고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로 내셨을 경우 1년 안에 잔금대출 내시고 입주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을 내서 1년 안에 주택을 마련한 케이스가 돼서 뒤에 내신 신용대출은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은행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1, 2회차의 신용대출 뭐하러 미리 내나. 어차피 중도금 대출 40% 나오니까 중도금 대출 먼저 40% 받고 뒤에 5, 6회차를 신용대출로 내자.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잔금 내시고 바로 입주입니다. 그 간격이 1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통상 1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중도금 20% 신용대출 낸 거 회수당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후분양일 경우, 고덕은 후분양은 아닙니다. 고덕 강일은 후분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분양일 경우에는 보통 1년 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내고 입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도금을 신용대출로 내실 분들은요. 신용대출 내고 나서 1년 안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중도금을 회수당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아내가 직장을 다닐 경우에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놓으시면 명의는 남편의 명의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엇갈려서 대출은 아내가 내고 명의는 남편이 가져오는 케이스라서 대출은 회수당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별표 빨간색으로 제가 두 줄 남겨놓은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돈으로 하고
또 아내가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수입이 있다면 아내의 신용대출을 내서 청약 당첨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몸테크 전략입니다. 중도금 단계에서 몸테크 전략, 요거 괜찮은데요. 내 전세금으로 일단은 내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살이를 하는 것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요 경우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차피 중도금 대출 40%가 집단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미리 오피스텔이나 월세로 이사 가셔서 월세 길게 내지 마시고요. 중도금 대출 40%를 먼저 낸 다음에 뒤에 2번 내야 될 때 그때쯤 이사를 하셔서 뒤에 중도금 20%를 내고 몇 달 안 지나서 잔금 내시고 입주하시는 것. 그래야지 월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거든요. 요거 몸테크 전략도 머리를 써서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말씀드렸죠? 제2금융권에서 시행되는 대출인지라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담대가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잔금을 전세로 처리하실 분들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고요. 또 하나 중도금 대출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팁. 자, 집사쇼만의 팁 여러 가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6번째 연체 전략입니다. 중도금 20%를 이자만 내고 연체를 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되나요? 하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 여기저기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건설사에 중도금 20%를 내지 못하고 연체를 하고 있다가 잔금 대출을 내거나 또는 전세를 넣어서 모두 다 20%와 40% 이걸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체 전략도 많이 쓰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6번도 크게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도금까지 정말 어려운 관문 잘 통과하셨습니다. 6가지 팁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시면 무난하게 중도금까지는 넘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잔금입니다. 잔금 어떻게 마련할까요? 총 20% 1억 4천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은 고덕 강일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이번 규제인 신용대출 포함해서 DSR 40%가 적용되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필요 자금 보시겠습니다. 잔금 20%라고 해서 1억 4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 40% 내신 거 있죠? 2억 8천만 원. 요거를 상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주를 하거나 전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자금은 2개를 더해서 4억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총 60%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마련할까요? 첫 번째, 자, 우선 내 돈이 많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약금도 내 돈으로 내고 중도금 대출 40% 내고 나머지 20% 내 돈으로 내고 그리고 잔금 단계에서 부부가 합산하면 DSR 40%의 금액이 훨씬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 대출을 내서 중도금 대출 40%를 갚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내 돈이 많은 상황이면 별 무리가 없겠죠. 자, 2번입니다. 계약금은 내 돈으로 내고 나는 가진 돈이 계약금 정도밖에 없어서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40% 내고 나머지 요 중도금에서 신용대출 20%를 안고 가겠다. 그리고 나서 DSR 단계에서 부부 합산으로 해서 대출을 낼 때 앞에서 내셨던 신용대출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1번보다는 적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도 나는 연봉이 높아서 중도금 대출 40%를 갚고 그리고 나서 잔금 대출 안고 입주를 하겠다. 또는 여기서 돈이 얼마가 나오질 않아서 나는 전세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갚고 잔금 대출 모두 갚고 전세 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입니다. 계약금 내 돈으로 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체 전략 있죠. 중도금 대출 40%를 내고 나머지는 연체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잔금 단계에 가서 부부 합산으로 해서 DSR 40% 범위 내에서 나는 이 연체를 냈기 때문에 신용에 별 무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받아서 중도금 대출 갚고 그리고 나서 잔금 대출 안고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2단계에서 부부 합산이 안 되거나 이미 기대출이 많아서 적은 금액이 나온다고 하시면 전세를 주는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번인데요. 4번은 내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내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이 집을 내 명의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약금 단계에서 남편이 신용대출을 내시는 겁니다. 20% 계약금 처리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중도금 단계에서 중도금 대출 어차피 40% 나오니까요. 요거 대출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까지 가시려면 아내도 맞벌이 수입이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자, 아내가 신용대출을 또 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잔금 단계로 넘어가셔서 이 단계에서는 부부가 합산을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SR이 각각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까지 오시면요. 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명의를 가져오고 전세를 넣어서 중도금 대출 40%를 갚고 그리고 잔금 처리하시고 남은 돈으로 아내의 신용대출이나 남편의 신용대출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두 개 중에 하나만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나머지는 남기면서 이자를 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 즉 입주일부터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공공은 이미 적용 중에 있었고요. 민간 분양은 2021년 2월 19일 이후부터는 적용입니다. 2월 19일 이후에 분양 공고가 나와서 당첨된 아파트부터는 민간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바로 입주해서 전세를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2월 19일 이후에 분양 공고가 나는 아파트부터는 이렇게 내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시면 전세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고덕 강일 아파트 현재로서는 전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운 복병이 뭐냐면 중도금 대출 시에 6개월 내에 입주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중도금 대출 우리 아까 40%씩 집단 대출로 다 내셨잖아요. 이걸 내고 나시면 6개월 내로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전세를 못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이 질문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길 시에 페널티가 주어지는데요. 자, 이거는 현재로서의 페널티입니다. 첫 번째,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전세를 넣으셨다면 중도금 대출은 모두 상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또 앞으로 추가 대출을 낼 일이 없다면 2번도 해결이 되겠죠. 앞으로 3년간 주택에 관련된 대출이 금지가 되는 거니까 추가 대출 낼 일이 없다면 2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항이긴 합니다만 페널티가 주어지더라도 1번과 2번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DSR 40%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봉이 3,000인분, 5,000인분, 8,000인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3,000이신 분은 DSR 40%는 1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1,200만 원이 되겠죠. 자, 연봉이 5,000이신 분은 1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40% 기준 2,000만 원이 되겠죠. 연봉이 8,000이신 분은 원금과 이자가 1년 동안에 3,200이 돼야 40%가 됩니다. 그게 각각 연봉별로 얼마인지 40% 계산을 해서 1년 동안에 내가 요 정도를 내면 되겠구나라고 예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를 12달로 나누면 연봉 3,000이신 분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 5,000이신 분은 한 달에 167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 8,000이신 분은 한 달에 26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신용대출로, 즉 자동차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등등으로 연봉 3,000이신 분이 자동차 할부로 이미 한 달에 50만 원씩 내고 있다 하시면요. 잔금 대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이미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등등으로 한 달에 꽤 큰 금액을 신용대출 이자나 원금으로 내고 계신다면 잔금 대출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DSR 40%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존에 신용대출 가지고 있거나 생각 없이 낸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빨리 그 대출 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렀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당첨되시면요.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예상 밖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 집사쇼TV는 항상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세금과 옵션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취득세 내셔야 됩니다. 자, 취득가액을 7억으로 잡고 옵션 비용 살펴보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1,000만 원, 또 에어컨을 추가하시고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오븐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넣는다면 옵션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민영은 특히나 옵션 비용이 비쌉니다. 분양가가 낮을수록 옵션 부분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고덕 강일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옵션 비용은 제가 2천만 원 정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억과 2천만 원 잡은 7억 2천이죠. 자, 7억 2천에 대해서 이 구간 보시면 지금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모두 다 더해서 1.98%가 되겠고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1.98이고요. 지금 101제곱미터 넘어가시는 분들은 훨씬 금액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1.98만 적용했더니 1,42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는 비과세고요. 그 초과하는 데에는 분양가 0.2%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수수료 13,000원에서 15,000원 나오고요. 인지대 15만 원, 채권 할인 비용 약 30만 원. 그리고 이제 등기 가져오는 과정에서 법무사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법무사 비용 30만 원에서 100만 원 등등등 이게 비용이 처리되기 때문에 돈을 좀 다양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요거 셀프 등기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 아낀다고 치면 자, 세금은 토탈에서 1,5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옵션 비용 아까 2천만 원에서 여기서 벌써 3,5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만 준비가 된다고 될 일이 아니죠. 3,500만 원 없어서 난감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고려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입주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까? 이러시는데요. 자, 우선 전세부터 보겠습니다. 전세를 놓을 거라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7억인데 분양가가 7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전세금 7억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하남미사, 이 구역이 강일동, 이 구역이 고덕동 해당이 됩니다. 지금 강일동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 리엠파크 보시면 33평의 전세가가 7억에서 7억 1,50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연식이 된 아파트라서 여기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조금 더 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를 놓을 거라면 당장 계약할 돈만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다 치르고 나서 나중에 신용대출 내신 계약금 요것도 갚으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하지만 입주가 막막하죠. 10년 전매 제한인데 그중에 우리가 또 2년은 살아야 나중에 양도세도 면제되고 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세 놓으실 분들은 한 2판 놓으시면 2번 돌리시면 8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 8년간 돈 많이 모으셔서 내 돈하고 대출 조금 안고 해서 전세 7억 내보내시고 입주하는 전략 이렇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입주를 할 거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DSR 40%가 바로 적용이 되는 지역이라서 적어도 얼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용도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대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출들이 잔금 단계에 DSR 40%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내 상황에서 DSR 40%가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 은행권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차액은 가지고 있어야 대출을 안고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은행 가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거 요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청약은 안 됩니다. 묻지마 청약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페널티가 주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 포스팅한 내용 중에 좋다가 말았다라는 주제로 포스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당첨됐긴 했는데 나중에 서류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부적격 당첨이 됐다 하시면 1년간 청약 불가입니다. 자, 그러면 막대한 손해거든요. 그 사이에 규제도 많이 내려질 거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규제가 있을 때 청약에 당첨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청약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시고 조건을 만든 다음에 청약에 당첨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돈이 없는 상태로 청약을 하셨는데 당첨이 되셨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마련을 해서 하다가 이게 결국은 계약이 안 됐다 하시면요.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죠. 재당첨 금지. 10년간입니다. 10년간입니다. 일단 당첨이 되셨는데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청약에 당첨된 걸로 간주가 돼서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면 10년 동안 청약에 넣으실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적격 당첨, 좋다가 말았다라는 주제로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미리 청약 넣기 전에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로서는 감이 아마 안 잡히실 거예요. 저도 뭔가 얼마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지만 DSR 40%는 신용에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도 다르고 이미 기대출도 다 다르고 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은행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로소득자들은 원천 징수 영수증,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서 창구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걸 미리 감을 잡고 청약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한 곳 제가 다 긁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너무너무 궁금한 내용들 집사쇼 TV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 이 내용이 크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꾹 하고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1, 2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남기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